역시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뭔가 무력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돈으로 통제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1편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싱가포르이 원치도 않는 독립을 하게 됐을까를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에 이어서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싱가포르이 어떻게 하다가 세계 7위의 큰 경제 대국이 됐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당시에는 식수도 부족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무단 정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요. 제대로 된 교육도 실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10%에서 12%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 때문에 고정 수입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무역항은 19세기 이래로 개발이 미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민족 사회의 혼란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칸유 총리로 대변되는 인민행동당의 국가주도적 개발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꼽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엘리트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혼합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올린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개발청을 설치를 하고 싱가포르를 세계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적립기금이라는 펀드를 조성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적립해서 일정 기금을 공공주택 건설, 후생복지, 교육사업에 투자해서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롱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5에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텍스 홀리데이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노사관계와 고용법을 개정해서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외국 기업이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와, 노조가 없다니 정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기업적인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필수 언어로 채택을 해서 공교육이나 공기업에서 상용화하도록 했고요. 종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애를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헌법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을 넣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좁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발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문제 또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국민의 90%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주도적 정책의 성공으로 제조업과 금융업에 집중된 3,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게 됐고요. 수치 면에서도 1990년부터 99년까지 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수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조사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서 부정부패 추방에 굉장히 노력을 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공동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은 아쉽게도 45위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 기업이 좋아할 만한 여러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리칸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이 독립 이후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싱가포르의 정치 시스템이 잘 사는 북한 시스템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치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길래 마지막 공산국가로 대변되는 북한에 비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싱가포르 정치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정치 시스템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아무래도 영국 식민지였다 보니까 영국과 비슷한 정치 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영국처럼 상원 하원이 나눠져 있는 양원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국가 원수일 뿐이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 다수당의 당대표인 총리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칸유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물론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임명 후에는 이 총리가 모든 내각회의를 주재를 하고 모든 정책에 대한 조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각 부처 장관 또한 총리가 추천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가 결국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 체제에서 리칸유 총리가 30년간 총리직을 수행을 했고 현재는 고촉동 총리에 이어서 리칸유 총리의 장남인 리센룽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과 비슷하게 여당의 조직력이 야당을 압도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자체가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 건국 이래에 인민행동당이 지금까지 여당의 자리를 독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경제적 발전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 통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검열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언론 통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언론사는 정부에 예치금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 딴지를 거는 내용이 있다면 정부가 그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판결에 대한 벌금을 그 예치금에서 가져가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매몰차게 하지만 또 이 광고주인 대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역시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뭔가 무력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돈으로 통제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싱가포르에는 이 언론 통제뿐만 아니라 시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1인 시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촛불 집회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 통제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벌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분들도 껌이나 담배꽁초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리칸유와 리센룽으로 이어지는 인민행동당의 독주 정치 체제가 일관성 있는 정책, 즉 친외국인, 친기업, 그리고 교육, 사회통합, 그리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을 국가 주도적으로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칸유 총리가 정치 세습이라든지 또는 일가족 소유의 기업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언론 또는 시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상류층과 서민층 간의 이 빈부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나 봅니다. 네, 그럼 싱가포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할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